우리나라는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 받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외적의 침입을 뭐 적게 받지는 않았지만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타 국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은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한 큰 나라로 하나가 돼본 적이 잘 없고 이 나라가 저 나라고 저 나라가 이 나라 되고 뭐 매 100년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을 줄만큼 굉장히 많이 됐고요. 중국만 해도 보면 중국의 한족이 본토가 자기들이 다스린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아요. 한나라하고 당나라 뭐 이 정도. 아주 명나라 이 정도 당송 명나라 말고는 다 이제 저 거란 쪽 이쪽에 저 흉노 쪽에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지배당하던 때가 더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영역까지 고구려에서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영역을 한다면 뭐 삼국시대 뭐 갈라져 있다가 뭐 하나로 합치면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죠. 뭐 삼국시대에 서로 이렇게 영토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그것도 큰 전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엄청난 전쟁이라 하면 그렇고요. 삼국 통일되고 나서 그때 삼국 통일되면서 이제 당나라 연합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거란족에 침입하고 뭐 이렇게 원나라 침입 뭐 이런 거 말고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와서 임진왜란 뭐 이거밖에 없어요. 병자호란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 큰 전쟁의 축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이제 삼국 통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거란이나 원나라라고 이제 외놈들이나 당나라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1700 몇 번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거는 전부 다 그냥 그 일본 일제에서 와가지고 해적이 침입한 거 그거 가지고 전쟁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홍건적이 와가지고 한 적도 있긴 하죠. 그런데 역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엄청 홍건적이 뭐 10년 내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뭐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이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은근히 가만 보면 일본을 띄워주는 거야. 가만 보면 일본은 끝없이 대륙을 향해 진출을 하려는 꿈이 있었다. 무슨 끝없이예요. 이렇게 임진왜란 때 그때 좀 그러고 그 이후에 그 뭐지 그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이후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진 지가 채 200년이 되질 않아요. 보면 200년인가요? 100년, 200년. 2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일본인들이 큰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예 옛날에 해적 침입은 큰 꿈을 가지고 침입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해적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평화로운 나라였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커졌잖아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이후로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일찍부터 동양에서 제일 빨리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이에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화로운 나라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나름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떠올려 보세요. 인도네시아는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지배받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돼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문명이라고 되는 게 제대로 건설이 되지 않았어요.
유럽도 사실은 르네상스 이후에 뭐 이렇게 문명다운 문명이 일어난 거지. 그전에는 뭐 지리 멸렬하고. 근데 중국은 일찍부터 이제 이렇게 문명 사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는 고구려, 또 고려,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발전된 문물 옆에 있어서 나름 안정된 국가로,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고조선까지 하면 4,300여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국가 체제로 발전해온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뭐 사실 그 옛날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평화로운 그런 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엊그저께죠.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 쏘는 걸 성공시켰다라고 그래요. 그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러네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려면 잠수함에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체를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점화가 돼가지고 푹 날아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쏠 때부터 점화가 되면 그런 잠수함이 거의 가라앉는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쉽지 않아서 일본도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하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했다라고 그래요. 그것만 이제 한 게 아니고 5가지 기술을 더 보였어요. 다른 미사일이고 다 뭐고 이런 5가지 기술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선보였는데요. 그것도 시기가 참 묘해서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중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장군이 왕이인데요. 이 사람이 방문을 하고 이제 그 사람 만나고 문 대통령은 그 발사 ICBM이 아니라 갑자기 조금 전에 얘기해놓고 이 미사일을 잠수함 미사일을 그 참관하러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이렇게 그 실험을 하면 그냥 이제 우리 혼자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이런 실험 하겠다라고 알리고 나서 하거든요. 중국이 미리 알았는지 중국이 먼저 뭐 미사일 무슨 순항 미사일인가 하는 것을 장사품 미사일인가 무슨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고요. 중국은 ICBM 미사일을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하고 뭐 이번이 7번째 성공인가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발사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큰 빅뉴스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무기 기술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사실 ICBM 같은 거는 국내용이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진 멀리 뭐 미국을 타도하겠다라는 그런 걸 발사하는 거라서 국내에는 별로 위험이 되는 것들이죠. 아니야 가면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전차 기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전투기 또 잠수함 뭐 이지스함 뭐 이런 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요 보면 이렇게 탱크도 자주포도 뭐 그리고 이렇게 그런 전투기나 잠수함도 배도 우리가 세계 최고로 잘 만들거든요. 그 기술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이제 6번째로 국방력이 강하다 할 정도로 전차도 많고 전투기도 많고 배도 많고 뭐 해상이든 육상이든 중국하고 맞짱을 떠도 지금 지지 않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무기력은 대단한데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이제 탱크도 옛날 탱크고요. 물론 개발은 계속 하겠죠. 옛날 탱크하고 지금 탱크하고 화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 2003년도인가 이제 이라크하고 이라크에 침입을 했잖아요. 미군이요. 그때 투입된 게 이제 미군의 전차가 한 3.5세대 정도 되는 최신식의 미군의
탱크가 투입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라크도 탱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라크 탱크 이런 서로 맞짱을 떠서 같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라크의 탱크가 3,000대가 이제 파괴되고 미군의 탱크는 8대가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3,000대 8. 이게 옛날 전차하고 지금 전차하고 이 포격 사격 거리도 다르지만 그 맞추는 정확도가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의 탱크들은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거든요. 그러니 3,000대 8. 그 중에 이제 제대로 잘 파괴된 게 한 대밖에 되지 않는데 8대가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됐어도 그 중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건 한 대밖에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000대 1이야 결국은.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탱크 몇 대만 10대만 못한 것이고 그렇게 3,000대가 있으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북한에 탱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전투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옛날 50년대 60년대 전투기하고 탱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랑 전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격하는 이제 이렇게 그 소총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소총을 직접 제작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소총도 그렇지, 다른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제대로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코드숨 치고, 이거 참, 그거 가지고, 이거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군사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북한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북한 사람이면 너무 무섭다, 이거. 이 군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력 차이가 나도 야, 이거 그 북한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모두 다 해병대다. 이제 모두 다 UDT다. 이제 유격 전술이 너무 뛰어난다. 사람들의 개인 무술 능력이 뛰어나서 그냥 거의 뭐 중국의 무술 고수 정도 생각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잡히면 그야말로 이제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 이제 중국의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무술 고수는 총알도 피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태후가 의화단 운동에 그런 걸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서양 사람들한테 선전포고까지 했어요. 우리에는 무술 고수들이 있다. 우리 무림의 고수들이 즐비하니 서양 너네들 우리가 쳐들어가겠다라고 선전포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무술 고수가 무슨 총알을 피해요? 무술 고수는 권투 선수한테도 밀린 다음에 무림의 무슨 소림사의 무슨 누구 고수하고 권투 선수가 이긴대.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북한 군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격술에 능하고 뭐 이런 어떤 특수훈련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렇게 무기력을 잘 활용만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앞에서 쿵후를 아무리 잘하면 내가 총 가지고 있는데 총만 제대로 쏠 줄만 알면 쿵후를 잘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 기술이 그렇게 발전됐다면 반대로 또 북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데 아니다. 북한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미사일 그걸 발사하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 난리 나가지고 저거 북한에도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뭐 했잖아요. 사실 당연하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군의 어떤 것들은 뭐 이제 이렇게 북한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의
군의 어떤 자질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군사력,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는 점점 발전해서 더 발전할 거예요. 우리의 이제 산업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무기 기술도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자율주행하는 전투기, 자율주행하는 이렇게 그 전함, 그리고 잠수함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되고 그럴 텐데요. 그런 거는 이제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기들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격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하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든지 할 때도 사실 개인과 개인이 만나가지고 유격술 할 일이 앞으로는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유격술 할 일이 뭐 있어요. 얼마나 총을 잘 쓰고 포를 잘 쓰고 전투기를 잘 다루느냐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위험은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버블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빚을 계속 내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버블이 곧 있으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사실 경제 버블로 생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차 대전 내지 그와 비슷한 다른 대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도 가만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동에 발 빼기 시작한 지가 좀 됐거든요. 거기만 철수한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 그런 미군들을 많이 철수했는데, 야, 이거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과 어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다른 곳으로 다 빼는 이제 군인이나 장비들을 어디다 배치하겠어요. 다른 데다가 더 중요한 데가 배치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 이쪽 지역, 괌 지역, 중국하고 접해 있는 이곳에 더 많이 배치된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도 그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그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 중국 군들이 지금 10만 명이 그쪽에 배치돼 있다라고 그래요. 북한이 여차하면 중국이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데로 뺏기거나 러시아로 뺏기거나 아니면 미국에 뺏기고 나면 중국은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항상 위험하잖아요. 보면 체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그 국경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고 그렇다 하거든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점점 군비를 증강해서 무기들을 더 많이 사들이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자주포나 뭐 전차나 뭐 전투기 이런 거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병제로 빨리 바꿔야 된다. 징병제는 답이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군인의 자질에 맞는 사람이 군에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군에 가지는 않았는데 결혼 시간에 이제 이렇게 저는 결혼 세대거든요. 결혼 이렇게 할 때 보면 좌양자, 우양우 이걸 잘 못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좌양자, 우양. 이제 뭐 이거 진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반들은 맨날 뺑뺑이 돌고 저는 더 많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달리기도 잘 못해가지고 저 농구 때 돌아와 이러면 제가 맨날 항상 뒤거든요. 그럼 자르잖아. 앞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사람 잘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나중에 쓰러질 만큼 돌다. 나 같은 사람은 총을 쏘면 아마 엉뚱하게 나가고 그럴 거야 아마. 그래 이제 내무반 생활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처럼 방향 감각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군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군 체질에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징병제라는 거는 모두 다 가는 거잖아, 모두 다. 군 체질에 잘 맞는 사람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월급을 받고 군에서 근무하면 앞으로 아까 무기들이 얘기했잖아요. 군 무기들은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냥 가가지고 내가 모병제라 해서 가가지고 총도 점차 전자화되고 뭐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고 더 그럴 텐데요. 탱크들도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도 계속 탑재되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다루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군 비리나 군에서 그 뭐 관심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 체질이 안 맞으니까 군 생활이 안 맞으니까 자꾸 탈영도 하게 되고 군에서 자살도 하게 되고 총기 난사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런데 이제 그 기력을 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애들이 게임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은 전술 게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게임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전쟁 게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한 아이들이 많은데 실제로 앞으로 거의 많은 무기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런 식의 모병제로 가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